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세일즈 외교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중동 지역하고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짜여진 경제 외교로 특화된 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더 한층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가 건설한 바라카 원전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그 원전을 고리로 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방위 산업이라든가 네. 수소 에너지라든가 또 특히 제4차 산업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 입지를 국제적으로도 튼튼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서 더 큰 성과, 더 큰 외교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올리실 거라고 봅니다. 네, 더 큰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UAE 측에서 밝힌 것 보니까 주목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신뢰를 강조하면서 300억 불 투자의 배경을 좀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우리나라 전 정권들이 쌓아왔던 어떤 이런 은공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이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말씀하신 대로 바라카 원전 저희가 수주를 하면서부터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때를 잘 견뎌내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눈에 크게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의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투자청이 300억의 액수를 정해놓고 각종 MOU를 맺으면서 여러 기업들, 뭐 수소, 지금 에너지 또 원전, 재생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여러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네. 때문에 역대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발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세일즈 외교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외교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뭐 소환 통보 시기라든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고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게 10여 개인데 그게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시점이라든가 기소 시점이 다르고 서로 조율할 이유도 사실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가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됐고요.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9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하고 소환하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검찰이 1년의 수사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은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검찰이 위례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만 일단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0일에 소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엿새 만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또다시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는 점은 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른 통보가 이루어진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설날 밥상에 올려야 되는 검찰의 조급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소환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를 22일에 했었죠. 22일에 언론의 보도로 불거졌는데 그때 28일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바로 통보해서 다음 주에 좀 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여유를 두고 27일 통보 같으면 한 열흘 넘는 여유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특이하게 이번 보도 같은 경우는 단독 보도가 정치부 기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법조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검찰이 특정한 언론사, 특정한 기자를 찍어서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뭐 길을 찾아볼 리가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했던 상태고
이것이 검찰에서 발표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한 번 가도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받을 것이고 설 끝나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설 전에 밥상에 꼭 올려야 되겠다라는 검찰의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중앙일보 등 이 보수 언론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을 너무 활용하지 말고 수사답게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라는 그런 조언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밥상머리에 이 대표 사건을 올리려는 검찰의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소환 통보 사실 자체가 지금 공개됐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하고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설 이후 시점은 설 이후 시점입니다. 시점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범죄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진행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설날 이후에 조율하더라도 미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권이라는 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조율하면 바로 뉴스화되는 거,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지나친 억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한다면 출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지금 관련돼서 보면 잘 보면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돼서 김만배 씨가 돈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줬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결국 대장동 건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나요? 무슨 방침을 통해서 결정했나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이건 법리적으로 다투는 거지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법리 논쟁을 하는 거라면 가서 따져야죠. 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사실은 재판 가서 얘기하겠다. 좀 파트를 나누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박할 거로 봅니다. 역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때도 직접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환되는 모양새가 좀 기분이 나쁘긴 하겠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아마 지금 설날 이후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안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선 때부터 국민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슈화된 사안 아닙니까? 10여 개의 범죄 혐의 중에서 중심적인 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고 안 나갈 방법은 없을 거다. 다만 일정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늦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김 전 회장도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쌍방울에서 M&A라고 해서 기업 대 기업에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보증금을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로 맡겨놓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요. 20억이 예치가 됐다가 그 M&A가 깨지고 나서 무산돼서 쌍방울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쌍방울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담당자가 이재명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라 같은 사무실의 파트너인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많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죠. 네. 그분과 관련돼서 M&A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는 지금 알고 있고요.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의 통장에 돈이 꽂혔고 그 돈이 안 빠져나왔으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으면 되고 이 통장 거래 내용은 다 조회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전부 다 변호인들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5천만 원씩을 쌍방울이 한 10명에게 넣어주었다. 이러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추궁을 해야 되겠죠.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왜 이런 것 관련돼서는 검찰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게 작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 교체기이고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왜 그때 나갔는지는 국민들께서 각자 추측하시리라 보고요. 작년 9월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통상의 변호사비보다도 비교적 이례적으로 적은 소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불기소 처분한 건 간단합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다 도피를 했고 참고인도 도피를 했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없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그간에 쌓였던 조사했던 증거물들하고 핵심 정언들을 가지고 네. 수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게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검찰이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소도 있고 뭐 재판도 해야 되는데 저는 입증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제가 반박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출국은 왜 했냐? 당시에 수사 기밀이 유출되면서 야 수사를 받고 있어.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김성태 회장이 도망을 나갔죠. 그래서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록이 나와서 압수수색도 다 했습니다. 네. 이때 아무래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라 이남석 변호사 측이었고 게다가 그쪽에도 쌍방울에서 고용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인물과 현직 이 특수부의 검찰 수사관이 서로 쌍방울의 이 거래 관련돼서 주가 조작 관련돼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들켜서 지금 이분들이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 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특수부의 내부 거래였다는 것이 들통났고 쌍방울이 이 당시에 무려 10명의 검찰 측 인원들을 사회 이사로 고용하면서 돈을 줘왔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수부가 이 문제는 본인들 전관 예우에 걸려있는 많은 선배 변호사들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관련돼서 좀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돼서 보시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면서 39.3%,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해서 58.4%가 나왔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지지율 긍정평가가 5주 만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수치 그 자체보다도 어떤 추세나 경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냐 하락하는 추세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상승하는 추세가 맞고요. 그 과정에서 일정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1.6% 정도라면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고 이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을 둘러싼 전당대 대표 경선을 둘러싼 논란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의 순방 효과라든가 또 전당대회가 격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관심도 증가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흥행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상승 기류로 접어들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이번에 경제 외교를 하는 모습, 이 300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모습들 보면 국민들에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걸 잘하시면 지지율은 알아서 올라갈 텐데 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번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나경원 의원 멱살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뭐 애정이 너무 깊어서 해임을 못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 사표를 내기가 무섭게 사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해임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야 저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본인의 원래 주어진 임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일에 좀 집중하시고 100%대 0%로 당원 집중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게 했으면 그중에 8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고 입당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좀 자율권을 부여를 지금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서면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두 자리를 주셨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기후환경대사를 주셨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은 7명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가 있는 큰 기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대사라는 것은 뭐 국가적 세계적인 과제고요. 이 두 가지 큰 국정 과제에 해당되는 자리를 한 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국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달라는 뜻을 보인 것이기도 하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신뢰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거 보면서 매우 섭섭하셨겠죠. 저는 그리 봅니다. 해임 조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으로 관련된 분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달려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다시 재인용되거나 그런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인간적으로도 섭섭함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겠다, 리더십을 강하게 쥐고 나가겠다는 뜻을 표현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 해임하면 사실상 공무원에겐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어떤 섭섭함, 불쾌감의 표시다 이런 해석들이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썼던 말 다시 인용해 보면요,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일침을 하는데 전 사실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께 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공직이란 지금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고요.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데 이 두 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인선을 했다라기보다는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먼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줌으로써 당대표 선거에 출마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나경원 의원의 활동이 잦아들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기후대사를 얹어준 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사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이거 2개 받고 당대표 나가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나경원 의원이 거절하니까 결국은 해임이란 모양새. 중간에 대통령실의 이 언사가 어땠습니까? 이 수석들이 나서서 새빨간 거짓말이니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의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좀 밀어붙였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중요한 자리에 정치인을 게다가도 당대표를 주저앉히려고 사용을 했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전 대통령께서 되게 잘못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당대표 선거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 이게 국정 운영에, 국정 지지율에 무슨 상승에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설전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반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자 나경원 전 의원이 제2의 진박 감별사 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설전의 수위가 높은 상황인데 이 같은 장제원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이 어떤 계파 간의 갈등으로도 좀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을 사랑하는 책임당원 입장에서 보면 뭐 조금 좀 너무 나간 듯한 좀 너무 격앙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후보 진영 간의 대립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상할 것 없는 행보인데 이게 대한 이제 해석이 계속 붙는 거죠. 최근에 이런저런 충돌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당대표 경선의 구도가 좀 더 구체화되고 확실히 변했다 이런 점이 보여요. 첫 번째가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존재감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철수 위원의 입지점도 좀 희미해졌다 이런 측면이고요. 당권 경선이 양자 대결 구도 혹은 양진영 대결 구도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지금 당장은 무슨 감정적인 논란이 오고 가겠지만 경선 일정이 구체화되면 흥행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 대항 경쟁으로도 가고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처럼 깊어지는 계파 갈등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거듭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당대표의 얼굴로 치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은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크게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당에 흠집을 내면 즉각 제재를 할 것이다. 자중자애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럼 국회는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면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각각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한다는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제일 좋다라는 여러 수세기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놓은 원리인데 당은 됐고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말씀만 들어라고 비대위원장이 말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하는 자리이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는 것은 자,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가 서로 토론되는 가운데에서 더 나은 답을 당원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진윤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찐윤입니다. 저 사람은 비윤, 저 사람은 뭐 반윤, 저 사람은 뭐 멀윤, 가까울 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최근에 입당한 당원들, 대략 한 4, 50만 명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성공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조건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하신 뜻은 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집권당하고 대통령은 지지율에 있어서 이게 동반 상승 하락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 집권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하느냐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 과제들, 국민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의 승리가 미완의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의회 권력이 민주당이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 정권 교체 자체가 절반의 승리에 그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집권당을 운영하는 것이 차기 당대표의 소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정진석 지금 위원장의 말은 그런 맥락에서 지나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며칠 사이의 행보를 본다면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뭐 행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출마 의지는 뭐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계시고 하니까 그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국내 정치 또 걱정하시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귀국 후에 의사를 밝힐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상 뭐 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부위원장 사의를 표할 때부터 그런 출마 의지가 좀 굉장히 컸다. 네, 출마 의지가 굉장히 좀 컸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후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권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좀 기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순방 외교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의 첫건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나 전 의원은 장고를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 주변 분들이 언론을 위한 기자들 공보 단톡방도 열고 있고 또 이런저런 안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이게 이제 출마 전 단계 행보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 구도가 양자 대결 혹은 양진영 대결로 가면 주변에서 강한 출마 근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나경원 전 의원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한 결과가 나와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또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했던 리얼미터의 대표의 직접 해명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1000개의 샘플을 갖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한 250에서 300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그걸 500개로 늘려서 나름 이제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샘플들을 수집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또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나경원 대표가 아니고 김기현 후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당원들의 반응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기현 의원 대 나경원 의원의 1대1 구도로 결승전이 벌어지게 될 때 비윤과 반윤의 입장에 있는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주 관심을 끌 것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